이런 분들이 계속 설치면 안 되겠다 싶고 형사처벌로 고소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갭 사기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이 너무 많고 또 실제 신종 사기처럼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허그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낙찰 받고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너무 더 아쉬웠던 게 법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피해를 봤던 분들이 구제받는 방법도 없었고 경매는 계속 시간만 끌면서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허그 보증보험도 그 공사에 따라서 어떤 물건은 조건부 변경으로 낙찰받게 해주고 또 어떤 거는 계속 떨어져도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슈가 된 게 모든 게 그렇게 경매가 허그 조건부로 바뀌었죠. 이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허그가 다 낙찰받아 버리다 보니 낙찰받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모순 아닌 모순이 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전체적으로 한번 좀 풀어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은 깡통전세라든가 무조건 갭 투자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후에 뒤에 들어왔던 세입자 분들이 있었다면 원래 사실 보상받기가 좀 어려워요. 먼저 내가 전세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갭 투자라고 하죠. 실제 분양했을 때 금액보다 더 비싼 전세 금액으로 세입자를 넣다 보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면 팔리지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각보다 싸야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든 이럴 텐데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2억짜리 물건이었다면 그게 떨어지고 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그 물건들이 결국 시간만 지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피해가 봤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분들이 도망가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돼야 나갈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계속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을 또 나쁜 분들이 아주 떨어진 금액에 낙찰받아서 나쁘게 활용하는 방법이 나왔던 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렸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깡통 전세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 그대로 전세로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세 가격이 내가 알고 있는 집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거 이럴 경우에 깡통 전세라고 말 많이 하죠. 보통 빌라들이 다 잘 분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이나 시공하는 분들은 지어서 파는 게 목적인데 매매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세를 놔서 그 돈으로 공사비나 이런 걸 다 회수하고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는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전세가를 좀 높게 받아버리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명의 자체를 많이 문제가 됐던 그 빌라 전세 사기 왕들한테 그냥 명의만 넘겨주고 오히려 돈을 줘버리면 자기는 분양하는 효과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결국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분들이 이걸 판매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다 보니 거기에 또 기생해서 수수료를 좀 많이 준다는 이유로 그걸 사는 사람과 또 이런 중개를 사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걸 중개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인중개사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나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깡통 전세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건 물건 자체가 2억짜리였던 게 많이 떨어져서 1,0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금액에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불할 금액 자체가 많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악용해서 갭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2억짜리를 현금 다 주고 살려고 하면 제가 2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짜리를 2억 전세에 있는 금액을 끼고 만약에 사게 된다고 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해서 보통 두 가지 부류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걸 아예 고의적인 목적으로 해서 낙찰을 받고 이거 보통 같으면 낙찰 받았으면 찾아와야 되거든요. 저희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는 찾아가서 빨리 세입자와 얘기하고 언제 나가실 겁니까? 해야 빨리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하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럼 반대로 걱정이 되겠죠. 난 빨리 이 전세 사게 된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언제 나가지? 언제 오지 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그 낙찰받은 사람 연락처를 얻어서 전화해봤더니 마음대로 사세요. 2년이든 20년이든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기존에 있던 전세 사입자의 돈을 주고 나가는 게 원칙이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상식을 이용해서 안 나가도 되니까 그냥 사세요. 다시 하고 싶으시면 다시 경매 넣으세요. 근데 경매를 넣게 되면 이런 물건은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2년 동안도 너무 지옥 같은데 내가 이런 걸 또 살라고 거기에 이제 지쳐서 이분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걸 악용하는 나쁜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2억은 말고 내가 반값 한 1억은 줄 테니까 그럼 나가려면 나가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거기에 정말 사기 싫어서 보통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등기나 이런 걸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나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악용해서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나가다 보니 내가 나간 집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낙찰자는 오지도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몰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 세입자를 줘버린 거예요.
1000에 60?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도 안 된 금액 낙찰 받아서 뭐 월세 또 보증금에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대출 받은 게 아니라 이자도 없이 매달 60만 원씩 따박따박 받으니까 사기꾼은 너무 좋다는 거죠. 심지어 300만 원 낙찰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오히려 회복하고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 해서 뭐라고 따져봤지만 보통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민사로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불공평하잖아요. 내 집을 쫓겨나고 돈도 못 받았는데 민사로 하세요? 이게 좀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뉴스에서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손해를 보시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2억을 인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낙찰받아서 2억 300만 원을 물어줘야 원래 정상적인 경매 절차인데 2억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를 물어주지 않고 300만 원 낙찰받다는 낙찰자의 지위로 혹시라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나갔던 거를 몰래 거기다가 월세나 임대를 놓는다는 거.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처리가 돼도 사실은 구속력이 좀 작아요. 그리고 특히 나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처럼 법인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무한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인은 법인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없어지니 책임을 피해가려고 아예 나쁜 방법을 쓰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법인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저희가 당장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피해를 덜 봐야 되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는 집에 임차권 등기까지 해놨던 집을 몰래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다.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건 말씀처럼 1년, 2년 또 경매 넣는 건 몇 년 걸려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분들은 선순위 임차인을 물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경매 기준에서. 근데 몰래 들어왔잖아요. 몰래 들어온 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세입자분이 허가 안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자체가 주거 침입죄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로 고소하셔야 돼요. 민사가 아닙니다. 민사는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주거침입으로 하면 이분이 증빙을 해야겠죠. 난 주거침입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럼 정상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이분이 낙찰받고 선순위 금액을 주기 전에 정상적인 세입자가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분은 인도명령이라든가 법적인 절차 활동을 합법적으로 했었다는 증거가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유로 해서 주거침입에 대해서 고소하시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도 형사적인 겁니다. 그 집을 몰래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대부분 다 번호키가 있겠죠? 번호키가 있었다면 그 번호키를 손실시키고 파괴시키고 새로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물손괴가 포함됩니다. 제가 2가지의 형사처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2가지 형사처벌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렇지만 2개가 합쳐졌을 때는 좀 괘씸죄가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실수라고 좀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2가지 이상이라는 건 고의로 보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설치면 안 되겠다 싶고 모호하게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이 2가지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곧바로 형사고소하세요. 그건 민사와 다릅니다. 이건 처벌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 처벌이 확정되는 순간 민사에서도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십니다. 민사를 위해서라도 이 2가지를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20년 경매를 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당하셨다고 하면 꼭 그렇게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이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메일 또는 내용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경매에 대해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분 경매도 좋은 게 있지만 남을 악용해서 피해를 주면서 버는 지분 경매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다른 법적인 소송에 관련된 것도 남을 피해봐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경매하는 방법 되게 많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거든요.